내가 부고 전문 기자라고 하면 꽤 많은 사람이 묘한 죄책감에 민망한 듯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부고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전혀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부고는 소음과 분노가 가득한 인생 이야기며 운이 조금 따른다면 약간의 유머와 의미 있는 교훈도 포함할 수 있다. 죽음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제임스 해거티의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여전히 오지랖 넓고 덕질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 덕질할 시간이 그럼요. 없어요. 전 늘 오지랖이 네, 넓기 오지랖은 넓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네, 오늘부터 저희가 3주 동안 2023년의 키워드와 함께 추천 작품을 하나씩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시간은 오지의 추천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오프닝 감상부터 좀 나눠보면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고를 저도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우리의 끝은 죽음인데 그걸 되게 잊고 나서 일상을 살잖아요. 아, 이 친구 죽음 좋아했어. 근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일생이 그 부고 안에 담기다 보니까 아, 나의 끝은 어떻게 담길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그 부고 기사 속에 먼저 그 일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가 담기다 보니까 그거 맞아. 보고 아,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이런 게 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라해볼 수도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읽을 좋죠. 때는 기분이. 저도 부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고가 나는 상황을 좋아하는 게 다 아니라 좋아하시네요. 네. 사람들 좀 그러니까 섬뜩하다. 아니 한국일보의 가만한 당신이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맞아요. 부고 시리즈가 결국 그 보면 인생 이야기거든요. 그쵸. 스토리죠, 스토리.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게 사실 슬픔이 되게 존재하는데 생전의 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수집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인을 통해서 나는 모르는데 뭔가 그분을 통해서 연결돼 있는 사람들도 막 거기 모여가지고 나랑은 이런 추억이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 맞아요. 내가 몰랐던 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부고 역시 약간 어떤 사람의 사망을 알리는 기사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또 거기서 뭔가 나랑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저는 부고를 볼 때 약간 그런 연결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랬으면 좋더라고요. 의외로 섬뜩하지는 않으신 네, 섬뜩하지는 않아요. 부고였죠. 그냥 죽음은 하나의 진짜 정말 재료일 뿐이고 이 그쵸. 글을 위한. 여기도 그 얘기 나오죠. 죽음은 사실 구실일 뿐이고 부고라는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보자. 오늘 이야기할 책에서도 그런 부고라는 요소를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부고라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이고 전 사실 무슨 메시지 왔을 때 첫 줄이 부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누가 돌아가셨을까? 그쵸. 누군가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 돌아가셨을까? 얼마나 슬플까? 너무너무 놀라운 또 글씨기도 하지만 이 부고 기사로서의 어떤 의미들 두 분이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뭔가 정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관계들,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자세하게 이 책,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을 통해서 부고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써볼 것인가까지도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책 제목이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대잖아요. 책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부고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단순한 어떤 사망 공고의 의미도 있죠. 사실은 몇 월 며칠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별세했다. 이거를 간단하게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말 그대로 알리는 소식인 동시에 고인이 살아생전에 이뤘던 성취나 이야기들을 후세의 사람들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어떤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로서 조금 길고 어떤 의미가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글을 또 부고라는 장르로서 의미를 그쵸.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고는 두 번째 의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인생 이야기로서의 부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사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쓴 책이긴 한데 영미권 같은 경우는 좀 부고에 공을 많이 들이고 정성껏 또 그것들을 다루는 것으로 좀 더 유명한데 실제로 뭐 부고 어떤 여러 사람의 부고 기사를 모은 책이 발간되기도 하고 부고를 주로 쓰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책의 저자 제임스 해거티 역시 시작은 이제 기자 출신인데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순간 부고를 내가 전문으로 써봐야겠다 라면서 유일무이한 부고 전문 기자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아예 분야가 딱 거기는 있나 보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부고가 좀 발달할 수 있는 문화인 게 지역 일간지가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지역의 신문들이 좀 더 많이 읽히고 또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망하고 또 그 사망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쓰여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 저자도 1000편이 넘는 부고 기사를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그 삶 속의 흥미로운 이야기나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교훈을 가진 사람들,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평범하지 않게 또 다루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쓴 걸로 유명한 네. 사람만 담긴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 같은 무사람들도 이 부고 기사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편의 책이 될 만큼의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도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시선으로부터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긴 한데 제가 이전에 시선으로부터 에피소드를 저희가 녹음할 때 사실 부고 기사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딘가에서 강의를 듣고 좋은 부고 기사는 생전에 작성되기 시작한다라는 맞아요. 메시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책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이에요. 부고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내 가족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의 부고는 그 쓸 시간이 굉장히 짧고 한정적으로 주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빨리 알려야 되고 돌아가셨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죠. 예를 들면 언론의 입장에서 유명한 어떤 인물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음 달에 실기엔 너무 늦잖아요. 일단 다음 날 나가야죠. 뭐 다음 날에 뭐 단신으로 빨리 내더라도 조금 며칠 안에는 좀 더 이제 그 사람의 그렇죠. 업적과 삶과 그 공과 사, 뭐 명과 암을 다룬 기사들을 막 특집으로 막 기획 기사를 내기도 하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리되지 않고 미리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좋은 부고 기사가 나오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부고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지? 또 누가 써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부고 기사를? 제가 죽으면 아마도 가족들이 주변에 제 사망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소식을 전하겠죠. 몇 월 그쵸. 며칠 발인은 어디고요. 어느 장례식장이랑. 뭐 화하는 사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아까 말한 그 두 번째 의미, 좀 더 풍성한 이야기로서의 부고를 누군가 작성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에 들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미 자기는 내가 없는데 마음에 무슨 들까? 네 마음에 들어. 고치기 작성해야 돼? 내가 적어놓지 않으면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겠다. 고쳐줄 수도 없고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나의 부고를 내가 미리 초고라도 써놔야지. 아니면 최소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유언이라고 부르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유언장에 써놔야겠다. 이 글을 열어라. 이렇게 세상에 공개할 때 요 버전으로 해라. 우리가 마치 약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 방에 다이어리는 어디 그치. 숨겨놨어야 되는데 불태웠어야 되는데 맞아. 무슨 SNS 계정 뭐는 지웠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나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직접 편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대체 이 부고 전문 기자가 부고에 대해서 할 얘기는 뭘까 하고 꺼내 들었던 책인데요. 보통 부고는 제가 방금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사후에, 그러니까 내 삶이 다 끝나고 이미 다 결론이 난 다음에 쓰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흔히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부고를 미리 내가 내 부고를 쓰는 거 혹은 쓰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을 쓸지 생각만 하는 것 자체로도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그러니까 내 부고의 글에 이제 개요를 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라왔고 삶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며 어떤 성취를 이뤘고 그다음에 그분이 남긴 교훈은 이런 것들이다. 단락별로 어떤 내용을 써볼까? 또 분위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 너무 진지하면 나랑 안 어울리지 않을까? 또 너무 유머러스하면 너무 가볍지 않을까? 막 이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편집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서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런 문구가 나와요. 만일 내 부고가 나의 삶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혹시라도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인생 이야기를 고쳤으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 지금 너 죽으면은 이런 식으로 쓰일 거니까 네 인생 이렇게 규정당한다. 이기적으로 그렇게 그가 갔습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남긴 거 하나 없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고쳐 쓸 수 있는, 수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글을 안 써도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조금 내 부고 속에서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상상하는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죠? 그래야 그런 글이 남게 되니까. 역으로. 야, 이거는 약간 인생이 무대인데? 좀 쫄리죠? 약간 혼자 열심히 살 때 내가 그런 관찰 카메라 속 연예인이 된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자기한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향일 수 있죠. 그래서 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시리즈로 이 짧은 그렇죠.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내 삶을 사실 정리하고 또 기록하고 또 어떤 것들을 삶의 소위 정신적 유산이죠. 그런 것들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끝나더라도 내가 남긴 어떤 생각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이 부고가 쓰인다라고 하면 이거를 조금 사이즈를 막 줄여서 한 해로 줄여본다면 올 한 해 2023년을 좀 정리하면서 그냥 죽어버린 그 시간을 너무 애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좀 그 순간에 어떤 행복한 추억들이 있었고 2023년 동안 또 그 해의 시간들이 나한테 어떤 것들을 남겼는지 정리해서 그걸 토대로 앞으로 2024년을 좀 살아가 봐야겠다라는 점으로도 또 벤치마킹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를 조금 어떤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한 단어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직업병일 수도 있지만 내 인생 기획안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기획안? 어디가? 어떻게 기획해서 가려고? 기획안이 묘한 단어예요. 네. 기획안이라는 게 사실 계획이잖아요. 그 사실 최대한 꼼꼼하게 저는 기획안을 준비하지만 언제든지 이거는 현장의 변수와 그다음에 어떤 사고와 혹은 다른 어떤 더 좋은 이야기들로 충분히 조건과, 바뀔 여지가 있는 계획인 동시에 가능성 정도죠. 내가 이 기획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어쨌든 처음에 생각하고 계획해둔 어떤 가이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해였고 나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진짜 약점이구나. 어떤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혹은 어떤 부분이 난 진짜 강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해여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기획안을 조금씩 만들어 나갈 타이밍이더라고요. 인생에 이제는 있어서. 아니 기획안이라는 걸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선이 잡혔을 때 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재료를 모으는 시간이었다면 내년에는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 건가요? 어디가 그래야죠. 기획안 쓴다고 보통 그 비결은 어디가 하는 거야? 아니 이 기획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기획안 쓰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줄 아시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 죽는 기획이 대부분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획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써야 써보겠다. 더 디벨롭도 그렇죠. 시킬 수 있고 쓸 타입입니다. 다른 기획도 나올 수 있고 재밌죠. 제 2023년은 약간 이랬다라고 좀 나눠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툴더라도 몰래 블로그에라도 써봐야겠다. 써야지. 나의 부고를. 아니 연말마다 유언장 쓰라는 그 팁 그건 같은 게 똑같은 있었어. 거예요, 그런 똑같은 정말. 거야. 정말 유언이랑 이 책에서 사실 유언이라는 단어를 쓰진 좀 구분을 짓긴 해요. 유언장은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부분, 그거 말고 법률적인 이걸 다 제외하고 내 스토리, 내 삶에 대한 이야기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쓰는 게 제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렇지. 주장을 해요. 물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부고를 써본다는 일은 그렇게 찝찝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네. 고칠 기회도 얼마든지 있고 기회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쓰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혼자 그렇지.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써도 공개할 수 있는 이대로 거다. 쓸 수 있는가? 뭘 빼야 하나.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떤 내용을 쓰지? 라고 시작하면 되게 어려운 게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내 인생이 뭐라고 내가 부고 기사까지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거나 유명한 어떤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거물이 아닌데 신문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 부고 기사를 왜 쓰지? 누가 가족들 몇 명 말고는 누가 읽으라고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좀 그리고 쓰려고 하면 또 머쓱한 거예요. 내 자랑 같고 내가 이런 그치. 상을 받았고요. 내가 이런 대학을 갔고요. 직장에서 혹은 상상으로 쓰더라도 내가 먼 훗날 예를 들면 뭐 이 회사의 어떤 포지션까지 갔다가 멋지게 은퇴했다. 뭐 이런 걸 적는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읽을 거냐고. 그거 누구한테 보여줄 그러니까 거야? 타겟이 없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약간 그 읽으라 하기도 모르겠어요. 미안해. 재미없지 않을까? 내 인생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 읽는 게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대필 작가 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회고록을 쓴다? 막 너무 좀 저는 머쓱하고 어렵게 생각이 됐는데 이 책은 사실 부고라는 것 자체에 대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도 조언을 좀 해줘요. 어떻게 써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형식들이 좋을 것인가. 뭐 결론은 이제 형식에 구애받지 마라인 거예요. 녹취를 그쵸. 해도 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풀었어도 되고 구체적인 질문들, 인터뷰에 누군가의 부고를 쓸 때 인터뷰로 사용하면 유용한 질문들, 꼭 물어봐야 될 요소들. 좋다.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유용한 질문들과 또 어떤 단락 구성, 그러니까 꼭 연대순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꼭 그렇다고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성장 과정, 직업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 부고 기사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나 다양하게 충분히 재미있게 쓸 수 있다라는 어떤 진짜 구체적인 팁들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마치 부고 기사에는 보통 신문 기사에는 명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보통은 좋게 써주잖아요. 그쵸. 너무 마치 욕하진 않죠. 조금 좀 부관 너무 참시하지 않지요. 그렇지. 좀 미안하잖아요. 아니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런 말을 듣고 또 미화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악행을 저질렀지만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화시키기도 하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헨리 키신저가 그랬죠.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고 전범인데, 기사가 신문 기사 8면에 걸쳐서 소개가 됐대요. 초반에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단신 처리가 됐다면 그 다음에 한 8페이지에 걸쳐서 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 부고 기사에 공을 들이는데 거기 다 좋은 얘기만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얘기만 쓰기도 좀 나쁜 놈이거든. 그리고 부끄러워요. 제 스스로도 막 자랑만 쓰면 누가 재밌어. 근데 이런 문구가 와닿았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애틋하게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베푼 크고 작은 친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가족과 친구는 우리의 별난 성격, 이상한 습관, 실패한 목표, 당황스러운 행동, 집착, 기벽, 고집마저 소중히 여길 것이다. 누군가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되게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쵸. 그게 꼭 잘한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걔 진짜 웃겼어. 걔는 꼭 그러더라. 이런 꼭 지랄 받았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걔는 왜 컵을 먹었으면 한 번을 안 씻어. 뭐 예를 들면 진짜 작은 일들이라도 맞아. 그래 맞아. 걔는 그래. 아니면 실패한 거 걔가 뭐 하려다가 그걸 두고두고 말아먹었어. 아쉬워했는데 결국은 잘 됐지. 그냥 그런 작은 기억들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도 우습거나 좀 사소하거나 부정적인 것들일지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면 부고 기사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뭐랄까 위안이 됐어요. 이 글을 멋지고 좋은 이야기들로 안 머쓱하게 채울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다. 부고는 그냥 내 삶이 어땠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조언이었죠. 그래서 이 책에는 실제로 자기가 썼던 기사나 자기가 모은 그런 부고 기사들의 사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미리 사실 좀 부탁을 드렸어요. 각자 내 부고 기사 써라. 쓴다면 다 쓰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한 맨 앞부분 조금만 한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수정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죠. 초고를 한번 써보도록 부탁을 미리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미리 이런 팁들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부탁을 밑도 끝도 없이 했어야지. 부고 기사 한 달씩 써오라고 해가지고. 그쵸?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잘못 써왔잖아요. 어려움을 느껴보시라고. 얼마나 막막한가.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쉬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어렵더라도 그 시작을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자기는 같아요. 써왔어요 혹시? 저도 써왔죠. 좋아. 제일 마지막에 들어봅시다. 마지막에 공개하는 그렇죠. 건가요? 이 책을 읽은 자는 뭔가 그렇지. 다르게 써왔는지. 기분 다.
되게 부담되네. 다시 쓰고 싶다. 자, 우리 모두 초고라는 점을 잘 그렇죠, 네. 열심히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편하게 써보시라고 저희가 네. 이렇게 써온 거예요, 사실. 네. 엉망으로.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 사전 설명 좀 해도 되나요? 네. 아니요, 일단 듣고 하자. 듣고 피드백을 하자고. 저는 듣고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아, 듣고요? 아, 너무 창피한데? 먼저 해요. 네, 저부터 할게요. 이거 먼저 해야 돼. 들어보세요. 한 5문장 됩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감나무 몇 그루가 있는 외갓집에 놀러가는 걸 좋아했다. 여름날 평상 위에 뒹굴거리고 있노라면 외숙모가 시원한 수박을 들고 나왔고 그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촌형들과 씨 멀리 뱉기 시합을 하며 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던 형이 10살도 되지 않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의 답은 특이했다. 나는 책 읽는 사람이 될 거야. 오. 자, 이게 맥락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데? 설명해보세요. 맥락이 있어요. 여기까지 3문단인데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7, 8살밖에 안 된 좀 애가 되게 그려졌어요, 잘. 오, 그러니까요. 형이 이걸 일단 왜 물어봤냐.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그쵸. 제가 이거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 어머. 그 형이 어렸을 때, 그 형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네. 예. 또. 저희 큰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형이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네. 형한테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친했어요, 가족끼리. 그랬더니 형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뭔데? 라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갈군 거죠. 돈을 많이 벌면 훌륭한 사람이냐, 뭐 높은 자리 가면 훌륭한 사람이냐. 어렵게 하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형이 스타일이시네. 이제 약간 앙심을 품은 거야. 앙심을 품고 이걸 내가 복수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제 7, 8살 돼가지고 말이 좀 통할 때가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황당하잖아요. 대답이 책 읽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형이 저한테 물어봤대요. 책만 읽으면 돈은 누가 벌어? 라고 했다는 거야. 그 형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물음에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 어린 제가. 돈은 여자가 버는 거야. 어머, 정말 잘 진짜, 들어냈네요. 진짜 7, 어떤 8살 때. 사람인지. 왜냐? 근데 이 얘기를 장례식장에 했던 분들 다 빵 터진 게 그때 저희 아빠가 대학원생이었어요. 엄마가 돈을 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봤구나, 네. 보고 자랐구나. 어린 나의 세계에서는 엄마가 가장이야. 음. 그러니까 돈 여자가 버는 거 아니야? 아빠는 책 읽는 사람이야. 돈 벌는데 난 그렇게 살 거야.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나중에 듣고 어릴 너무 때 책 재밌다. 좋아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책 읽는 행위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천문단으로 해서 얘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았다를 쭉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를 먼저 맞을 걸. 망했어. 되게 잘 감성적이면서도 되게 개성 있고 그러네. 잘 써. 생전에 이런 평가라는 건 에피소드가 아닌데, 있었다.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내는 흥미롭고. 먼저 맞으라 그랬지? 내 거 재미없는데. 일단 들어봅시다. 일단 내 거 들어봅시다. 너무 뻔한데 어떡하지? 부고. 야, 장례식장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장례식장 하지 말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다른 한편에선 부단히 노력했던 책디가 누군가에겐 가장 큰 행복이라 불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왜? 그가 남긴 행복을 나눠받은 이들은 장례식장에 참석해 행복이란 글자를 보면 책디가 떠오를 것 같다며 웃음 지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걸 왜 했냐면 제가 결혼 기념일에 4주년 때 받은 그 꽃이 있었는데 꽃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행복한 4년을 함께 해준 나의 가장 큰 행복에게.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그가 곧 행복이다. 행복의 의유나. 네, 그냥 누군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존재구나 내가. 약간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 역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올해를 뒤돌아보면은 저는 취미부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도자기 맞아요. 만들죠 지금은? 되게 그리고 그 만날 전에는 때마다 제가 바뀌어. 보컬 트레이닝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맞아. 재봉틀도 하고 맞아요. 되게 재봉틀도 뭘 했었고. 많은 거래요. 근데 그 취미를 다 오래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가 이걸 하는데 이게 뭔가 행복하지 않네. 이게 가는 게 나한테 짐이네. 이게 어느 순간 들 때가 일이네. 있거든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네. 근데 이러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쵸.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삶 자체가 되게 마음이 진심으로 동해야지만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멈추게 되고 그게 어쩌면 내가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는 걸 놓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것도 굉장히 내 스스로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되게 뻔하지만 행복이란 글자가 내 부고 안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행복한 유념하십시오. 부부가 되겠네요. 네, 라는 생각으로 담아봤는데 창피하네요. 그쵸. 자기가 그런 얘기 하려면 창피하지 뭐. 그런 건 이해하지만. 원래 부고는 내가 없을 때 읽는 거야. 맞아요. 내가 내가 그리고 약간 그 말을 처음 해준 사람, 너는 나의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해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속뜻을까지는 몰라도 그 글을 읽으면 추억이 확 떠오르면서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아는 그렇죠.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듣는다면.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우지의 이제 차례입니다. 자, 이제 공부한 사람 네, 버전 국어 봅시다. 책을 읽고 부담되네. 써온 우지의 부담되지만 국어, 이 책의 모범답안. 교훈은 부담을 느끼지 말고 아, 일단 그렇지. 시작해라. 아하. 서툴러도 시작해라. 글을 잘 쓰지 못해 시작해라. 이제 밑밥을 한 3번 깔고 자주 길을 헤맸지만 언제나 신나게 앞으로 나아가던 사람,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걸으려 했던 따뜻한 이웃 오지의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시간 약속에 유독 약했던 그는 이제 영원의 시간에 살게 되어 마음이 조금 편하겠네요. 이렇게 시작하려. 이거 약간 그거 듣고 같다. 제 부고 지금 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내주세요. 아 진짜 쉽지 않네요. 해보니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아, 이거 장례식장에서 약간 누가 어. 그 연설하려고 일어나서 하는 말 같기도 하네요. 약간 또 그런 그런 느낌으로, 톤으로 그런 또 느낌으로. 상상이 쓰다 보니까 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은 약간 묘비명 같다. 약간 저도 하다 너무한 보니까 사람. 너무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이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뭐랄까 그냥 어땠다 라면 들으면 공감이 딱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오지 같았어요. 제가 좀 길을 잘 헤매요, 인생에서. 그리고 집중력이 약해서 막 자주 산만하지만 그래도 항상 신나게 뭔가 해보려던 그런 이미지를 담으려고 했고 기억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 혹은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는다 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 떠올릴 것 같았어요, 내 아. 모습을. 저는 이랬지. 완전 떠올렸어요. 그 어. 시간 약속이 약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매번 이제 시간 뼈를 갈아? 약속에 어. 잊었다. 까먹었어. 내가 방금 빨리 갈게. 막 이런 오지의 맞아요. 모습이 생각이 헐레벌 나면서. 떠. 그래서 되게 그거에 스트레스를 살면서 정말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거에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약점이라고 해서 부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칭찬받을 일만 늦는 거. 그래, 그건 니가 진짜 못했고 잘못했어. 시간 약속 못 지킨 거. 근데 그게 어떤 나의 특징이 된 채로 난 죽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얘기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또 작은 시도였고 이 뒷부분은 이제 뭔가 꼭 어떤 사람이었나 보다도 어떤 걸 깨달았다. 이제 이게 우리가 계속 글을 써나간다면 뭐 그다음에 내가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다 혹은 어떻게 살고 싶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이거를 읽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그다음 이 사람이 남긴 어떤 삶의 가치들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글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 분은 시작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 길게 단락, 들려요? 세 번째 단락 쓴 다음에 언제든지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빼고 싶은 거 빼고. 그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매해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나를 기억하는 그 해가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만났던 애들인데 초등학교 때 모습을 기억할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습을 제가 꾸준히 남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한 줄 한 줄 해주세요. 업데이트를 어. 나의 뭔가 깨달음과 행동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나란 사람도 변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고 이 부고를 이어갈 거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여자를 만나야겠는데. 그러나 이런 거지. 그러나 그러네. 그의 예언은 인생에 부참이, 대해서. 처참히 깨졌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게 형이 되네. 부럽다. 역시 한참 더 좋은 역시 삶이었다. 그래서 이 부고라는 걸 조금은 가볍게 좀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이제 이렇게 글의 어떤 시작을 열었다면 어떤 것들을 넣을까? 이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다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넣고 싶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좀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아까 이제 이야기를 잠시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꼭 거창한 이벤트, 얘는 뭐 예를 들면 전국 일주를 맨발로 다 했다. 뭐 그만큼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걸 대단한 행동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쓸 게 없네. 재료가 없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거짓말처럼 7, 8년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자기 SNS에 이제 그 장인의 부고를 알리면서 그 장인과의 추억과 이런 것들 간단히 같이 적어서 소위 이제 일종의 약식 부고였겠죠? 그런 것들 적은 걸 뭐 저도 따라서 제가 생각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글을 제 페이스북, 당시 페이스북을 사용했는데 올린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제가 찾아왔어요. 가져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다니던 동안 행여 짓궂은 남자애들이 다친 팔을 건드리기라도 할까 걱정이 돼서 매일 학교 앞에서 나의 하교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시던 할아버지. 몸집이 크고 굵은 목소리에 구순이 넘어서도 성한 머리 수출하고 꼿꼿이 걸었던 할아버지. 당신 구순 생일 잔칫날엔 할머니에게 장미 백송이를 안겨드렸던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해가 지고 할아버지는 집으로 갔다. 보고 싶다. 제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오. 내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런 걸 오. 올렸네. 그 7년 전에 나는 아직 되게 감성적이고 순수한 청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는 사실 이 글을 좀 잊고 있다가 이 부고 때문에 다시 생각이 난 건데 저한테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이제 생각나는 그 순간들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니까 이게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그렇죠. 아기 때 팔이 부러져서 맞아. 그거 애들이 치면 안 된다고 맨날 할아버지가 학교를 데려다 주셨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크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되게 일상적이고 극적인 일은 아니지만 내 삶의 어떤 자양분으로 남았던 할아버지의 어떤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할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분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 그래서 이런 작은 삶의 에피소드들도 잘 생각해보고 좀 재료로 삼아도 좋겠다 싶었고 저는 그래서 주변에도 막 물어봤어요. 저에 대한 추억들. 그때 취재했어? 제가 좀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난 뭘 좋아하고 뭘 잘하지? 막 이런 것들 물어봤더니 너 삼행시 좋아하잖아. 우리 남편이 우리 그 남편의 이모님, 이모부님, 친척분들을 결혼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이모부 뭘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해보겠다 했는데 제가 삼행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맞아. 노래 가사 즉석에서 바꿔부르고 이런 걸 좋아해서 말장난을 제가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어쩌면 삼행시와 노가바를 즐겼던 뭐 오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어린 저를 이제 뭔가 혼냈는지 둘이 싸웠는지 하고서 엄마가 저한테 뭔가 사과를 했는데 제가 사과해서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다시 막 울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자라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을 읽는다면 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에 정말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구나라는 것들이 잘 느껴지는 에피소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작은 일인데 삼행시도 좀 어이가 없지만 이런 작은 어떤 순간들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좋은 성취들, 중요한 성취들이나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극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담는 시도들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내가 느낀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담아 본다면 이 기록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좋은 부고 기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취재를 좀 주변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뭘 했나 최근에 이런 그렇지. 걸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나를 반성하게 되는구나. 이제 반성해야 돼요. 수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옛날에 디어마더라는 책도 소개한 적 있지만 저희가 부모님의 또 맞아요. 삶을 또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부고 기사 혹은 그에 비슷한 어떤 글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인터뷰하고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도 인터뷰는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조언도 나와요. 그래서 뭐 녹취를 한다거나 뭐 기록을 해도 좋고 혹은 누군가 주고받은 편지, 이메일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재료가 되고 또 그 사람들과 나눈 그 사람이 이룬 어떤 회사나 뭐 업적에 대한 디테일들까지도 잘 기록해 놨다가 좋은 부고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또 동시에 내 삶의 부고 기사의 초안을 내가 준비해둘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도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방향성을 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가 지고 또 새해가 다가오는 이 타이밍에서 부고 기사라는 거 인생을 지금쯤 한번 편집점이라고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죽음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라는 그쵸?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네. 건데 부고도 마찬가지예요. 부고든 뭐든 이런 모든 기회들이 내 삶을 좀 멈춰서서 달리다가 잠깐 멈춰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다볼 기회를 주는 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칙칙하지 않은 부고 이야기 가져와 재밌었어요. 봤습니다. 네,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구실일 네. 뿐이죠. 여러분의 부고도 궁금합니다. 초안을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부끄럽지 않게 퍽이다.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묘비명이라도 정말 네, 간단하게라도. 아니 뭐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어디서 뭐 하시고 다니는 분들인지 모르니까.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제임스 해거티의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너인데요. 저희가 올해 인상 깊게 봤는데 차마 나누지 못한 그런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를 좀 하나씩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덕 PD가 좀 끝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네. 넷플릭스 다큐에 베컴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베컴, 최근에. 자꾸 추천이 뜨더라고. 어.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유 팬들한테는 이미 유명한 다큐인데 베컴을 저는 그냥 되게 잘생긴 축구 선수 그렇죠. 다 미남 축구 선수로 어. 저도 딱 기억했던 뭐 것 같아요. 모델도 많이 하고 머리도 그렇게 요란하게 맞아, 머리 스타일도 맞아. 하고 다니고. 그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다큐를 보면은 다이내믹 베컴 약간 음. 이런 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 위기의 순간이 베컴한테도 있었더라고요. 있겠죠. 네,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음. 베컴도 그 꿈을 되게 이루고 싶었는데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 때 음. 영국의 국대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때가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랑 붙었는데 거기서 유난히 시비를 거는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길질을 그렇지. 했어요. 음. 찼어. 아시는군요. 그래서 그래서 봤으니까. 퇴장을 당했어요. 어. 그 중요한 순간에. 근데 이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진 거예요. 아유. 그래서 모든 패배가 이 역적이 베컴, 되는 거죠. 맞아요. 그치. 이 베컴 때문이다 하면서 막 공항에 들어설 때부터 해서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바보 그치. 같은 놈 아유, 하면서 그리고 영국 훌리건도 얼마나 무섭냐. 그러니까요. 욕하고 진짜 장난 아니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때 멘탈이 나갔을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베컴의 정도의 실력이라면 다른 나라로 팀을 이적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베컴은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힘이 그냥 축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축구만 묵묵히 하면서 전 국민이 막 경기를 나가도 욕을 해요. 베컴이 그렇지. 공만 잡았다 하면은 막 그치. 우하고 막 욕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 맨유 감독이었던 퍼거슨은 이 베컴을 계속 선발로 내보내고 잘하니까. 환상의 왼발. 나 안 보낼 만도 할 것 같거든요. 너무 아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기면 영웅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내보내고 그 믿어준 만큼 잘 역할을 또 베컴이 해내면서 결국에 나중에 맨유의 역사를 쓰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최악의 상황을 버텨내는 베컴을 보면서 한 선배가 생각이 났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우리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순간순간 오죠. 네. 아침 9시, 뭐 오후 6시 사이에 계속 오죠.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는 그 말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아직 방송이 하고 싶어서 계속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스스로가 놓을 수 있다는 순간이 올 때까지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버텨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컴한테는 축구가 그랬던 것 그렇겠지. 같거든요. 전 국민이 욕해도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지. 쌍욕을 먹어도 나는 축구를 하고 싶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난 어. 이걸 놓지 못하겠으니까. 하니까 계속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완전 망하는 순간이 와도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믿어주는 사람. 뭐 베컴한테 그쵸. 퍼거슨이었다면은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중심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쵸. 주변이 뭐라고 하든.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다큐멘터리여서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서 그치.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컴의 부고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오, 포기하지 못했다. 욕먹어도 프랑스 참아내는 거. 네. 환상의 왼발로. 내 발차기를 후회한다. 자,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이미상 작가의 이중작가 초롱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소설집. 소설집. 예. 올해 읽었던 단편 소설집 가운데 저는 가장 신선했어요. 오. 네. 신선? 네, 왜요? 신선하고 이런 작품을 쓴 작가를 기다렸던 건가? 읽으면서 나중에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작품 원했어. 그런 거였는데 이미상 작가는 2023년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작상 수상작품집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이제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이라는 표제작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이미상 작가를 접하셨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책 이중작가 초롱에는 이 작품 포함해서 총 8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홍상수 감독이 생각난다고 하면 양쪽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 네. 어떤 그 면에서 느낌적 그럴지가 느낌. 궁금한 거예요. 이야기의 느낌이나 그건 완전 달라요. 다른데 뭔가 장르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운동권 출신인 부부가 딸을 낳았는데 명문대를 보내느니 마느니 하는데 막 이게 뭐 막 위선이다 이런 걸 떠나서 막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자기 존심 굽히는 막 짠함 이런 것도 막 겪기도 하고 내적 갈등을 겪었다가 막 아무튼 그 복잡한 것들을 되게 잘 그리는 심리묘사에 되게 능한 작가고, 예를 들어 딸 인생이 좀 일반적인 사회 경로에서 벗어나거든요. 그걸 막 걱정도 했다가 정당화도 했다가 뭔가 약간 병들어 있는데 또 건강해. 이 묘한 이 지점들. 어렵다. 네, 어렵죠. 네. 이 줄타는 감정의 소용들을 되게 잘 그려요. 어떤 대상도 되게 입체적으로 그린 편이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기 아내에 대한 묘사입니다. 운동권들끼리 결혼했어요. 자, 그 친구, 아내를 그 친구라고 불러. 동지니까. 동지니까. 그 친구 예전에 정말 멋졌죠. 별기가 있었다고나 할까? 나는 존경할 수 있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 그러나 역시 애엄마가 돼서 그럴까요? 이제 관점이 쥐똥만큼 좁죠. 이런 인물들을 계속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여성 캐릭터는 그런 무조건 그 좋게 그냥 그것도 아니야. 이런 이중성 같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복잡하게 가는. 그러니까 이 방금 나온 문장은 여성을 존경하는 듯 싶다가 혐오로 후려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집어내가지고 여러 캐릭터들을 만들어냅니다. 8편 전체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나온 인물이 저기서 나오기도 해요. 연결돼 있어. 이 둘 사이에서 나온 딸이 다른 작품의 주인공이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재밌어요. 하나를 다 읽어야 네, 되네요. 쭉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여성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 소설이 많긴 한데 되게 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되게 많이 읽는 그런 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약간 슈팅스타 먹는 것처럼 작품마다 톡톡 튀는 게 있고 되게 센 얘기도 많아요. 10대들이 성문제라거나 살인, 범죄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약간 막 되게 페이지가 쉽게 넘어가는 쉽게 읽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엄청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자극이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은 소설집이었습니다. 막 눈에 그려지는 게 네. 마치 영상으로 본 듯한 생생한 이야기여가지고 되게 호기심이 이거 가네요. 재밌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청취자 네. 여러분도 오늘 방송 오랜만에 저희가 찾아온 거라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감상 이런 거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